네, 제2장 훌륭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연에 많은 것들이 훌륭한 설계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가 됐는지 박쥐의 진화를 통해서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있죠? 이거 되게 진짜 박쥐와 비슷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라고 말한 이 제목에 논문이 있어요.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What is like to be a bat? 토마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최근 20세기 철학자의 20세기 대가 중 하나죠. 그 사람의 논문 제목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생생한 느낌, 그걸 이야기를 하다가 박쥐가 된다는 것은 박쥐만이 가지고 있는 퀄리아, 그 감각질에 대해서 그건 어떤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화두로 던진 이야기예요. 기계는 가질 수 없고 우리 유기체들,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에 많이 가진 그 개체만 가진 그 생생한 느낌, 감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도킨스는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에 거의 그 몰입을 하면서 초음파와 박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요. 특히 레이더의 방식으로 박쥐는 움직이고 장애물을 예측하고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디텍션하는 걸 전파를 감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전파라기보다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야행성이죠, 박쥐는. 근데 박쥐만 야행성이 아니라 사실 이 야행성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인간의 조상이기도 하죠, 포유류. 개, 고양이 모든 그 포유류의 조상의 중생대를 살아간 포유류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야행성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야행성이라는 습관은 포유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공룡이 낮을 지배할 때 포유류는 야행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공룡이 중생대를 군림하고 있었을 때 그냥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피해 다니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밤에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냥 낮에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남는 쪼가리 주워 다니고 밤에 사냥하고 그렇게밖에 돌아다닐 수 없었다는 거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이라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뒤에야 비로소 우리의 포유류 조상들은 어느 정도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난 거예요. 6,500만 전이면 진화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야행성이라는 게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각이라는 게 굉장히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우리 시각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거의 흑백, 명암 같은 것들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간상세포가 1억 개나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던 겁니다. 색깔이라는 거 애초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 방식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흔적이 남은 게 간상세포 1억 개고, 그걸 통해서 별을 본다고 했죠. 게다가 청각이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이었어요. 예민한 청각, 그것도. 우리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좀 인용을 하자면, 어,
땜질의 또 다른 예는 소리를 고막에서 뇌로 전달하는 세 개의 작은 뼈 중 하나의 기원이다. 파충류인 도마뱀은 이 뇌의 귀 속에 귀 속 작은 뼈가 3개 정도 있어요.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근데 파충류 때만 해도 도마뱀은 그 뼈 중에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뼈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바로 아래턱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진화학자들은 이 3번째 뼈라는 게 아래턱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파충류 우리로 치면 여기 이 아래턱 뼈에서 귀로 간 거예요, 그냥. 아래턱 뼈가. 이 아래턱 뼈가 하나인 포유류와는 달리 파충류 조상은 턱에 뼈가 여러 개 있었는데 진화상 힘이 더 강해지는 장점을 지닌 하나의 뼈로 바뀔 때 턱뼈 중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턱의 뒤에 있게 된 이 뼈가 땜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어 소리 전달 체계의 3번째로 옮기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여기 턱에 있는 뼈가 귀로 가서 그렇게 귀로 간 포유류 개체들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했고, 왜냐면 예민한 청각이 중생대 공룡이 지배했을 때, 그래서 야행성에 행동하기 굉장히 유리한 예민한 청각을 가진 포유류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 조상이 됐고, 우리도 결국에 귀 속에 망치뼈, 등자뼈, 모르뼈 이 3개로 귀속뼈가 형성이 되고 구성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게 여기 이 뇌의 구조인데 귀의 구조인데 이 박문우 박사의 뇌과학 공부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고막이 있고 망치뼈 있고 모르뼈 뭐 우리 옛날에 배웠죠. 세방고리관, 뭐 달팽이관, 뭐 여러 배운 그 그림일 거예요. 한 번쯤 봤었던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해뒀는데 왜 설정이 안 되지? 아무튼 이 망치뼈, 등자뼈, 모르뼈 이 3가지의 뼈가 있게 된 우리가 귀속뼈의 3가지가 있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그 예민한 청각을 가져야 되는 중생대 포유류 시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 또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박쥐의 귀를 언급할 때. 그래서 야행성에 적응하는 방법들 이거는 뭐 이 귀가 예민해졌다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시각적인 방법으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야행성 적응하는 방법들 대체로 자기 빛을 내는 동물 누가 있죠? 반딧불이가 있죠. 반딧불이. 그리고 심해에 몇 안 되는 발광을 하는 이렇게 빛을 내는 어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보통 다 자기 안에 세균을 통해서 발광을 하는 건데 반딧불이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 반딧불이도 짝짓기 할 때만 이렇게 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발광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심지어 반딧불이도 짝짓기 할 때만 내는 거고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반딧불이의 불은 나름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어서 게다가 열 방출도 적고 에너지 소비도 강한 편도 아니어서 우리 인간이 반딧불이를 동물행동학자들이 반딧불이에다가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한 그런 불빛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LED만 해도 굉장히 열 소비도 적고 열 방출도 적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차가운 불이라고 하는 차가운 불빛, 왜냐하면 열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반딧불이의 발광 방법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방법을 터득한다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환경 보호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딧불이에 좀 혈안을 내는 거기도 하고, 많은 동물에서 행동학자들이. 근데 이 방식으로는 근데 일상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발광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쥐는 이런 반향 위치 결정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쉽게 말해서. 레이더, 엄밀히 말해서 레이더는 전파의 반향을 활용해 장애물을 감지하는 거고, 소나는 소리의 반향을 이용해 장애물을 감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당국들은 모두 이 기술에 크게 의존을 했고, 항상 전쟁이 났을 때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죠. 뭐 의학 기술이라거나 핵폭탄이라거나, 심지어 우리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심리치료 기술이라거나 방법도 사실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발달됐다고 할 수도 있죠. 약물 치료를 하거나. 우리 보통 그냥 조금 누가 소수자 트라우마에 걸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런 기술이 보통 개발되지 않더라고요. 이 자본주의와의 그 수많은 결탁이 있어야 동기가 생겨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약물을 개발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하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무튼 전쟁이라는 게 수많은 기술들을 양산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레이더, 소나 이런 거예요. 박쥐는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소나 반향 위치 결정법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먼저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훨씬 더 먼저, 진화의 시기에 훨씬 더 먼저 박쥐가 소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박쥐라고 다 똑같은 박쥐는 아니고, 이 구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말고 구대륙의 열대 지방에 살며 과일을 먹는 박쥐들,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말고 이런 지방에서 과일을 먹는 박쥐들은 훌륭한 시각을 갖고 있대요. 훌륭한 시각 능력을 갖고 있고, 대부분은 시력에만 의존해서 길을 찾아요. 초음파 하나도 안 쓰고. 근데 그들 중 한두 종류는, 물론 그 종류도 뭐 눈 뜨면서 길 찾긴 하지만, 어쩌다가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루셋 큰 박쥐인데, 얘는 나는 동안 크고 리드미컬한 혀 차는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음파가 아니라 그냥 음파죠. 그렇게 막 엄청 정교한, 엄청나게 주파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눈 나쁜 박쥐들은 서러워서 어쩌나. 눈 나쁜 박쥐들은 주파수를 그래서 더 높여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소리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정확한 레이더 혹은 소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주파수가 낮은 소리는 긴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박쥐들은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비교적 시력이 뛰어나서 뭐 그렇게 정교한 음파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루셋 큰 박쥐와는 달리, 소형의 박쥐들은 기술적으로 고도로 진보된 반향 위치 결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얼굴은 원하는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사하기 위한 절묘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목표물이 가까워지면 평소에는 초당 10회 정도까지 발사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초음파인데,
목표물이 가까워지면 초당 200회까지 초음파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눈 나쁜 박쥐들은 그 초음파 공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보정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이 나쁜 대신에 그쪽으로 보상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지금 우리가 본 과정을 통해서 야, 박쥐가 굉장히 훌륭한 설계가 됐구나. 자연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자연 선택으로 심지어 이게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냥 지금은 감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정교하구나. 그냥 다 뭐 익히지 않았다니까 그냥 감탄. 엄청난 박쥐들 이러면서 감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개발자가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이더 개발자에 대해서 딜레마를 얘기한다면 성능 좋은 레이더 개발자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파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소리의 강도는 음원과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를 해요. 여기서 저기까지 전달이 되려면 저기까지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거. 굉장히 빠르게 그 소리가 크기가 감소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냐? 소리의 밀도는 소리가 도달하는 구면에 따라 퍼져나가며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면에 따라서 쭉쭉쭉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이 구면의 표면적, 건널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4파이 R제곱이라고 배웠죠. 이 4파이 R제곱, 이 R제곱을 따라서 거리의 제곱만큼의 표면적이 생기거든요. 일단 거리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표면적이 넓어지는데 그 제곱에 따라서 넓어지는 표면적을 따라가다 보니 그냥 거리도 아니고 그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소리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아리가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무 부딪혔다가 혹은 박쥐가 찾는 먹이 혹은 장애물 이런 정도까지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곱의 제곱, 4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박쥐는 그리고 혹은 레이더 개발자, 우리 전쟁을 할 때는 레이더 개발자라거나 혹은 자연 속에서 박쥐들은 소리를 엄청 크게 내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로. 근데 이러한 이유로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할 때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일단 박쥐는 자기 스스로의 귀가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고, 그 레이더 개발자는 본인의 그 마이크, 소리 수용기 이러한 것들이 입력 기계가 손상될 위험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선생님, 이런 네. 그 내재급에 비례해서 감소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의 귀가 크게 손상될 위험에 커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내제급에 비례해 감소를 하니까 그거보다 지금 조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크게 내다 보니까 자기 귀가 아, 손상될 위험이 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그 사이에 이해가 안 되실 때. 그래서 지금 내는 걸로는 택도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4제곱으로 감소하니까 훨씬 더 크게 내는 건데 훨씬 더 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자기 귀가 손상될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딜레마죠. 그래서 그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온 장치가 송신 수신 전환 장치예요. 그
이때 레이더를 설계한 기술자들은 송신수신 전환 장치를 활용했고 이런 그 소리 혹은 전자파, 파동 이런 걸 방출하기 바로 직전에 수신 안테나의 회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바로 딱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방출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메아리가 되돌아올 때를 맞춰서 다시 안테나의 회로를 연결을 해요.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박쥐의 귀에서는 이것과 딱 마찬가지로 송신수신 전환 장치가 있는 거예요. 박쥐의 귀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막의 진동이 마이크와 같은 우리 청세포에 전달될 때 세 개의 작은 뼈를 거친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이걸 거쳐요. 근데 몇몇 박쥐들은 등자뼈와 망치뼈에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이 뼈들이 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타가 이렇게 튕겨질 때 기타 줄에다가 그 손바닥 대면 소리 잘 안 나잖아요. 이 진동을 방해하는 거죠. 기타 줄의 진동이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등자뼈와 망치뼈가 탁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기 바로 직전에. 송신수신 전환 장치처럼 딱 이렇게 수축을 해서 자기가 낸 큰 소리에 당황하거나 그 큰 손상, 그 귀가 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자기만의 송신수신 전환 장치를 소위 개발을 한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 선택의 원리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면 1초를 몇 번에 걸쳐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을 유지할 때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큰 귀 박쥐는 초당 50회씩 수축과 이완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타다. 지금 이렇게 1초, 2초 하는 동안 100번은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고 그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송신, 수신 전환 장치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봤던 그림인데 봐요. 여기 이 망치뼈, 등자뼈. 여기가 망치뼈고 여기가 등자뼈인데 이게 큰 소리가 빵 났을 때 자기 목소리로 초음파라는 비명이 팍 났을 때 거의 뭐 지하철 소음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나게 소리가 빵 터질 때 폭음이 터질 때 귀를 딱 수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딱 수축하면서 진동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게끔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귀가 크게 손상될 위험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정교한, 그것도 굉장히 1초에 5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어요. 소리를 크게 내면 귀가 손상될 것이다. 그래서 등자뼈, 망치뼈 이거를 활용해서 소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나머지는 기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짧은 파동을 냈을 때 짧은 파동으로 소리를 내야 스타카토처럼 짧은 파동을 내야 물체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물체가 물체하고 잘 전달이 돼서 나에게 잘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나에게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딜레마가 있죠. 그 시계 물론 시계가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에 65쪽을 보시면 61쪽을 보시면
시간차로 이렇게 목표물의 거리를 측정하면 짧은 스타카토 파동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길게 내뿜는 소리는 메아리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 계속 방출될 수도 있고, 송신, 수신, 이 아까 그 등잔뼈, 망치뼈 이 근육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리가 죽는 게 메아리 탐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게 파동이 매우 짧은 게 큰 도움이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어, 너무 짧으면은 소리가 충분히 거기까지 전달되는데 큰 힘 있는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박쥐가 소위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을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짹짹거리는 레이더 기술, 별명처럼 붙인 건데,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어, 개척을 합니다. 이 상황에 타개를 하려고 합니다. 짹짹거리는 레이더는 늑대 울음처럼 주파수 변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하면서 한 옥타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늑대 울음은. 그래서 낮은 주파 먼저 했던 것들은 어 뭐라고 해야지? 어, 아, 먼저 했던 것들은 한 옥타브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늦게 울었던 것들은 한 옥타브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순서야 다르게 할 수 있겠는데, 한 옥타브 낮게 하고 높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먼저 이렇게 내가 그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것이 어,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에 따라서 이게 먼저 멀리 내보낸 것이냐, 어, 짧게 내보낸 것이냐, 이런 식의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만약 거리가 다른 여러 물체들에서 부딪혀 나온 메아리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박쥐는 경험에 따라 그것들을 분류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가까운 물체에 부딪혀 동시에 되돌아오는 메아리보다 더 오래된 메아리죠. 당연히. 따라서 그것은 더 높은 음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아마 이렇게 하나 봐요. 얘는 높은 음부터 냈다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니까 더 처음에 냈던 소리는 저기 멀리까지 돌아오는 그 고음의 소리는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냈던 저음은 조금 짧게 돌아오는 거는 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그 소리의 음조를 따져서 이거 좀 높은 음인데 저기 그러면 이게 멀리까지 간 거겠구나. 그 멀리까지 간 거에 그, 그 소리의 변환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멀리에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 짧게, 이게 이 소리가 좀 낮은데? 너무 한 옥타브 낮은 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근처에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이 짹짹거리는 레이더 방식으로 좀 보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도 좀 보정을 해요.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우리 똑같은 음을 내더라도, 똑같은 음을 내면서 청자가 여기, 듣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똑같은 음을 내면서 멀어져도, 이 듣는 사람은 이게 좀 저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구급차 소리, 사이렌 소리, 경찰차 사이렌 소리 이런 거 들어보면은, 뭐 구급차 소리를 가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찰 소리보다는. 구급차 소리 멀어지면,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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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이러면서 조금씩 좀 음이 낮아지는, 톤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짧은 파장이 긴 파장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아진 거죠. 네. 그래서 긴 파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걸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파장이 짧은 파장이 긴 파장이 길어진 파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도플러 효과인데 이거를 그래서 사이렌의 정확한 음조를 알고 있으면 이 귀로 듣는 음조하고 실제 음조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 빠른 속도로 음원을 향해 가는지 또는 멀어져 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짹짹거리는 레이더는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도플러 효과는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짧은 혹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 목표물의 속도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박쥐는 그거 이용해서 저 먹이가 혹은 그 천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추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음조를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잘 기억을 한 다음에 이게 좀 뭐랄까 좀 음조가 좀 낮아지네?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어딘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근데 얘가 들었을 때 반면에 음조가 좀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아,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이런 도플러 효과까지 이용을 해서 짹짹거리는 레이더와 도플러 효과 이런 것까지 둘 다 이용을 해서 하나만 이용하는 박쥐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까지 잘 활용해서 어, 아주 그 효율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박쥐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박쥐의 삶이 그냥 초음파로 세상에 듣는다가 아니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만큼 초음파로 온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촉감까지도 심지어 색깔과 비슷한 역할까지도 초음파로 활용해서 짝짓기를 하고 뭔가의 색깔과 비슷한 것들을 감지하고 모양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색깔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밀러의 법칙이라고 그 책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어떠한 수용기에서 구심신경을 거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떠한 중추에 이르는 감각 경로 예를 들어서 뭐 시각을 처리하는 곳이 후두엽인데 그리고 청각을 처리하는 곳이 측두엽 쪽에 있는데 측두엽 쪽으로 가는 방향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으로 자극을 받더라도 그냥 청각으로 느낀다는 거, 소리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각 후두엽 쪽으로 가는 그 경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뭐 전기로 자극을 하든지 뭘로 자극하든지 뭘로 하든지 거기를 자극하면 뭔가 시각적인 환상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경 경로라는 게 우리가 어떤 시각을 느끼거나 청각을 느끼고 후각을 느끼고 촉각을 느낀다는 게 어떤 본질적인 시각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드라마 제목에 냄새를 보는 소녀라고 제목도 있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는 그 경로가 누전이 돼서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후두엽 쪽으로 그 전기가 새면 진짜로 냄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뭔가 공감각, 의도치 않은 공감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각적인 요소라는 게 뭔가 그런 감각의 혼합 때문에 생기는 게 많은데, 그냥 청각만이 가진 뭔가가 있진 않고, 그냥 청각도 다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똑같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각도 똑같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부위로 가느냐, 어떤 부위로 전기 신호가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감각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뭐, 어떤 자극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더라도 박쥐의 삶이라는 게 그냥 마치 우리는 망막을 통해서
박쥐가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망막을 통해서, 망막세포를 통해서 광자를 듣는다. 얘는 광자를 듣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이 안구라는 그 눈을 통해서 얘는 빛을 듣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린 그냥 박쥐를 잘 모르니까, 박쥐에 대해서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박쥐는, 야, 얘는 소리를 가지고 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다 다양한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만의 생활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밀라의 법칙을 통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그 설계자가 있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정교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데니얼 데닛이라고 하는 아까도 언급한 그 지향성에 대한 거에 대해 언급한 철학자가 주문을 깨다 종교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진화생물학적인 관점, 항상 이 사람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종교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왜 거기에서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물론 그 체계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내가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나 부르는 것의 예다. 진화는 맹목적이고 방향성 없는 과정들을 통해 성공적인 설계들을 발견한다. 그 설계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징들 때문에 성공을 거두는데 그 특징들은 돌이켜봤을 때 마치 미리부터 그 설계의 합리적 근거를 알고 있던 지적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창조한 것처럼 묘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주문을 깨다에 나온 좋은 구절 중 하나죠. 이걸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거 정말 박쥐는 정말 설계자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계자가 없어도 충분히 그냥 맹목적인 방향성 없는 과정들을 통해 그 성공적인 설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고 가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도 얼마 전까지 경제학이 발전되기 이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였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가 흘러가고 그것들이 성공적인 설계들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경제학을 성립하고 경제학의 정축 위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글쎄 조금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겠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 기간의 진화를 못 믿는가? 여러 화석 증거,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근거, 뭐 남극 빙하 측정 연대, 그리고 뭐 천체 물리학적인 증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진화를 못 믿는가? 특히 복잡한 기간의 진화를 왜 못 믿는가?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의 직관이 왜 못 믿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도킨스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린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시간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해서 그렇게 길게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장구한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직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뭐 이런 느낌의 아주 거대한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확률 이론을 직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확률 이론, 이 무작위성, 자연 선택에 대한 혼동,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 도킨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죠. 짧게, 아주 대략적으로. 첫째, 그 주장엔 나를 다소 짜증나게 하는 자연 선택과 무작위성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 선택,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이에요, 분명. 그러나
자연 선택이 무작위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연 선택은 무작위성이 정반대편에 있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둘째, 각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라는 말도 진실이 아니다. 전체로서의 완벽함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모든 부분이 전체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덜 발달되었으며 반만 완성된 눈이나 귀, 음향 탐지 체계, 뻐꾸기의 기생생활 방식 등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날개, 조류의 날개의 발달. 처음에는 거의 뭐 없는 날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조만한 그런 거였죠. 그게 어느 식으로든 어느 방식으로든 뭔가 쓸모가 있게 되는 어떤 그 특정한 환경에 적응되는 선택되는 방식으로 조그만 날개가 살짝 조금씩 나오다가 그게 점점 더 그 형질이 누적되고 선택되고 누적되어서 정말 커다란 날개가 된 건데 조그만 날개였을 때도 무언가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되고 선택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각 부분만으로도 분명 쓸모가 있는 데가 있다. 전체로서의 완벽함이 다 달성되어 있을 때여야만 그 완벽함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창조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각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대부분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각 부분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 왔다. 언제나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도킨스가 이야기를 하고 추후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들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쳤고 다음 주에는 바이오모프의 나라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우연성을 뚫고 나오기 힘든 정도의 복잡성을 수많은 생물들이 타고나서 가지게 되었는가 그 진화의 역사를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